자, 안녕하세요. 자, 2024년 제22회 대학사 1급 국가시험 대비해서 제가 시험을 이제, 시험 관련한, 제가 그 시험 준비 방법과 관련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건 녹화해서 그대로 그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지금, 어, 같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음,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시험 지금 강의를 사회복지 1급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험을 강의하는 강의자로서 이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1급 이제 시험 기출론점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 지금 1급 국가시험이 어, 올해까지 해서 21년간 시험을 봤거든요. 매년 한 번씩 시험을 보니까요. 그래서 1회부터 21회 시험까지의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수험 전문 학원들에서, 수험 업체들에서 강의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EBS에서 강의를 했거나 뭐 등등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 과목으로 또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짧게 강의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1부는 이제 합격 비결, 합격 플랜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은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간에 공부했던 것들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합격하려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하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1급 시험을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 시험에는 당연히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 나 수험생. 자, 그리고 1급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 시험이 되게 이렇게,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되게 커 보이고, 그죠? 어,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괜히 이제 시험 준비해가지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건 이제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시험 준비할 때는 당연히 그런 이제 그 걱정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이제 1급 국가 시험이잖아요. 이제 적은.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1급 국가 시험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잘 아시다시피 1, 2, 3교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8개 영역으로 시험을 봅니다. 8개 영역. 그러니까 이 8개 영역이 우리가 시험 제도에서는 이 8개 영역이 그냥 그러니까 영역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공하면서는 이게 영역이 아니라 전공 과목들이었잖아요. 8개 과목이었죠. 근데 시험 제도에서는 이게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시험 과목은 3과목이에요. 1교시 1과목,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이렇게 3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을 곱하면 200점입니다. 200문제죠. 25문제씩.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당 1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문제 200점인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당 1분씩 시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1교시는 2개 영역을 보게 되니까 25문제, 25문제니까 50문제잖아요. 50문제 50점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50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2교시, 3교시는 75문제, 75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합격 점수하고 꽈락 점수인데요. 합격 점수는 이제 200문제니까 200문제에 60%를 넘겨야 하거든요. 근데 200문제, 문항당 이제 문제 한 문제당 1점씩이니까 200문제 200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60%면 120문제, 즉 12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이게 이제 120점을 맞으면 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119점을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120점 이상을 맞으면 이제 합격인 것이니까. 아셨죠? 120점만 맞으면 일단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120점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괄학인데 괄학은 각 과목 만점에 40%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각 과목 만점. 근데 아까 제가 과목은 세 과목이라고 그랬죠? 이게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고 2교시가 사회복지 실천, 3교시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이에요. 자, 영역별이 아니라 과목별입니다. 만약에 영역별이라고 했으면요, 25점에 40%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행 40점, 조사론 10점, 실천론 10점, 뭐 이렇게 10점씩 10점씩 다 맞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영역별이라고 했으면. 근데 영역별이 아니라 과목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교시 50점에 40%,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75점에 40%예요. 그러면 1교시는 20점 이상 맞으면 괄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2, 3교시는 각각 30점 이상 맞으면 괄학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1교시에서 조사론을 빵점 맞아도 가령 이제 인행사에서 20점 이상을 맞게 되면 괄학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2교시, 3교시의 경우에도 합산해가지고 30점 이상이 넘어가면 괄학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괄학이 느슨해요. 괄학이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교시에서 법제로는 빵점 맞았어. 또는 뭐 5점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법제로는 내가 5개밖에 못 맞았으니까 괄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법제로는 빵점 맞아도 정책과 행정에서 합산 30점 이상이 되면 3교시 괄학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이 괄학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이제 이게 괄학이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이때 제가 합격 비결과 관련해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이제 시험은 언제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이제 그냥 뭐 언제 볼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간의 시험 제도가 언제 시험을 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옛날에는 일요일 날 시험을 봤었어요. 그죠? 근데 11회 시험부터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11회 시험은 지금 제가 표에 보면 1월 26일 날 당시에 시험을 봤거든요. 2013년. 근데 제가 가로 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월 26일은 1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자, 11, 12, 13, 14까지는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5회 시험에서도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5회 시험, 16, 17회 시험은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이제 18회 시험도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나 했더니 이제 18회 시험은 2월 8일 날 시험을 봤는데요. 2월에 그것도 이게 바로 이제 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19회 시험에서는 2월 6일 날 시험 봤어요. 이건 2월 6일은 이때는 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거든요. 자, 그러더니 20회에서 다시 1월 넷째 주 토요일, 그 다음에 21회 시험에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 그죠? 이제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빨리 봤던 토요일이 지금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거예요. 그죠? 21회 시험, 올해 시험에서 많이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그간에 빠르면 셋째 주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둘째 주 토요일까지 지금 한 주가 더 앞당겨져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가장 늦게 봤던 것이 2월 지금 둘째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2월 8일 18회 시험에서 2월 둘째 주 토요일을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빨리 보면 2024년 한번 그 계산해 보면 2024년 시험은 1월 13일이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그다음 이제
2월 10일이 2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봤던 것과 늦게 봤던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2월 둘째 주 토요일은 24년에는 설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에는 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3일에서 2월 3일 사이에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1월 13일 또는 1월 20 또는 1월 27일 또는 2월 3일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지금 빨간 글씨로 현재 이제 며칠 남았나 이거 계산한 것은 지금 이게 기준이 오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은 한번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 영상을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빨리 봤던 날짜를 기준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3일 날 시험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일이 정확하게 공고문이 나오는 것은 시험일 전 90일 전에 공고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공고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이 나오면 이제 그때 확실하게 이제 시험 날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가장 빨리 봤던 토요일로 계산을 하고 1월 13일 날 보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시험 공고문이 나와서 이제 정확하게 시험 날짜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합격률을 좀 봐야 돼요. 합격률을 보면은, 자, 가장 높았던 것이 지금 1회 시험에서 이제 67%였고요. 가장 낮았던 시험이 9회 시험에서 14%였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10회 시험까지 보게 되면은, 홀수 회차가 어려웠고요. 짝수 회차가 주로 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홀수 회차가 어렵고 짝수 회차가 쉽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홀수유차 졸업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시험 자체가 1년에 한 번밖에 보지도 않는데, 홀수유차가 어렵게 나오고 짝수유차가 쉽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에서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지금 11회 시험 지나고 나서요, 이제 서서히 합격률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아주 들쑥날쑥 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6회 시험부터 보게 되면 16회는 33, 그다음 34, 33, 그죠? 19회 때 60%였던 이유는 이때는 문제 오류가 많았어요. 자, 이따가 제가 몇 문제가 오류가 있었는지는 제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건데 어떻든 문제 오류가 많아가지고 이때 이제 합격률이 확 올라가 버린 것이고, 만약에 오류가 없었다면 거의 한 30, 이렇게 35% 선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20회 때 다시 이제 36%, 그 다음에 21회 때 40%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시험은 도대체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합격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합격률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합격률이 그러면 조금 뭐 지금 올해 40%였는데 내년에 뭐 30%면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붙어야죠, 어떻든. 그죠? 그리고 이제 합격률하고 상관없이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출제위에서 그간에 제가 11회부터 21회까지 해서 양쪽에 낮았던 거, 아주 낮았던 거, 아주 높았던 것들을 양쪽에서 빼보면 31%에서 40%, 더 빼보면 33%에서 36% 사이에서 합격률을 지금 출제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대략 이제 35%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격률은 뭐 이번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르죠,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합격률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사 합격률을 뭐 이게 뭐 예측해가지고 내가 맞췄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합격률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격률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제 35%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수인원과 응시인원 대비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예요. 무슨 말이면 접수인원 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시인원 대비지.
하셨죠? 응시인원 대비. 그럼 접수인원과 응시인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자, 접수는 지금 보니까 21회 시험은 3만 544명이 접수했잖아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4,119명이 응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는 6,425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요, 이건 이제 응시인원 대비고요. 이제 접수인원 대비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접수인원 대비로 하게 되면 합격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오른쪽에 합격률에 응시인원 대비는 40.70이지만 접수인원 대비로 보기에는 21.03이 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접수인원과 응시인원에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즉 접수인원 대비로 했을 때 떨어지는 이유는 응시 포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접수를 해놓고 응시를 포기하는 인원이 지금 보니까 21회 시험에서는 6,425명이 응시 포기를 했네요. 그다음 이제 20회 시험에서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 이제 18회 시험에서는 8,326명이 응시 포기를 한 걸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고 이렇게 그 응시를 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접수비가, 우리가 만약에 30만 원을 접수비를 내놓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죠? 어떻든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해요. 근데 어, 시험을 접수해놓고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것은 내가 한번 시험을 봐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근데 뭐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도 포기를 하겠지만, 막상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나 뭐 이런 책들을 그냥 시중에서 그냥 사다가 한번 봤는데,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아니까, 또는 이제 막 준비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 보여지는데요. 일단 접수하고 그 내년 시험 볼까 생각하면, 지금 합격 설명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마음이 서면 그때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건이 조금 더 공부할 여건이 좀 생기면 준비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내년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싶으면 시험은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해요. 시기는 좀 빨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보면 이제 1급 국가시험 자체가 전공 필수 과목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그다음 합격률은 굉장히 좀 저조하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출론점의 제출제 비중입니다. 문제은행은 아니에요. 문제은행은 아닌데 나왔던 부분을 재응용해서 나오는 부분의 비율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21회 거는 지금 올리지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매년 제가 시험이 끝나면 그간에는 어, 늘 저는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에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 이게 나왔던 논점이다. 이번에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왔구나. 이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를 제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 17회 때는 84, 80, 88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노란색 아주 높은 것 지금 90%를 넘어서는 것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 밑에 70% 또는 60% 밑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것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행사를 봐보세요. 인행사의 경우에는 84, 96, 84, 92. 이게 뭐냐면 그간의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이 새롭게 나오는 문제. 그걸 이제 저는 신규 논점. 그다음에 이제 나오기는 했던 건데 깊게 나온 문제.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건 이제 난도가 어려운 문제. 예. 그 두 가지 내용을 빼고,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빼버리고, 그간의 기출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출론점을 간파하고 있으면 그냥 정답이 그냥 막 튀어오르듯이 그냥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래도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의 비율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인행사의 경우에는 삐껴나오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삐껴나오는 율이 높았던 것이 보면 정책론이나 그다음 법제론이죠. 왜냐면 법제론 같은 경우는 어,
같은 법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나왔던 조문이 나와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이제 이게 높아 보이죠. 근데 평균을 내보면, 평균 봐보세요. 이제 총합 평균을 보니까 80%가 다 남죠? 그죠? 80% 이상은 나왔던 부분을 재응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별로 또 다르고, 인행사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맨 처음에는 조사론이 학자들도 많고, 프로이트부터 이제 메슬로우까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성격 심리학에.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을 갖지만, 공부가 되게 되면 인행사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에 인행사하고 조사론을 시험 보잖아요. 근데 1교시에 인행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 시험 준비하신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사론이 어려운데 인행사마저 어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행사가 쉬워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인행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보면 조사론도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삐껴나온 논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합격 점수 60점은 넘기는 건 쉽단 말이에요. 자, 어떻든 이렇게 이제 출제에 있어서 기출론점이 다시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합격률하고 상관없이 제대로만 공부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흰색 수조가 우리가 수영 배울 때 수영장 가면 이제 유아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수반 깊이에서 수영하는 곳 있잖아요. 그죠? 이 흰색 수조가 전체 우리가 전공 8개 과목에서 공부해야 할 양이라고 본다면, 실제 이제 시험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노란색 수조, 범위와 깊이가 딱 재단이 돼 보면, 이건 어떻게 재단해요?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보면 알아요. 뭐 프로이트다 하더라도 프로이트가 아주 깊게 나오지 않거든요. 딱 어느 선에서 그 깊이 내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 넓이 범위 내에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노란색 수조에서 80% 내지 90%가 영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아까 이제 평균 80%는 넘어섰지만 어떻든 영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략 80%에서 90%는 이 노란색 수조에서 나온다. 나왔던 곳에서. 그죠? 그 나오지 않았던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넓어, 거기는.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10마리 내지 20마리가 나와요. 나오긴 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물고기 잡는데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냥 유아풀장에서 물고기 그 80마리, 90마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잡으면 되지. 뭐하러 20마리, 10마리, 20마리 그쪽 좀 삐껴나온 데서 나온다고 해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방대한 양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럴까? 저한테 이제 수업 받고 이제 이렇게 합격 수기 적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보면, 어, 19회 시험에서 183점을 맞았던 우리 선생님은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또 17회 시험에서 164점으로 합격하셨던 선생님은 어,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이 나온다. 그만큼 많이 중첩되는 문제들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체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재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6080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지금 유튜브에도 이전에도 계속 합격 설명했던 것들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니까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노란색, 지금 여기 딱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80%, 9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80% 이상이 중복된다. 60%만 넘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면, 아까 되게 이게 그 1급 시험 커 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등치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노란색 수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은 여기 지금 흰색 수조, 아까 노란색 수조였는데, 흰색 수조, 여기서 이제 80마리, 90마리가 나오니까,
등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80마리, 90마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다 할 필요도 없어. 흰색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급 시험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설정을 잘 해줄 수 있는 강의자와 그 강의자를 만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지금 만난 겁니다. 저를 지금 만났으니까. 어, 자, 보세요, 이제. 자, 이제 합격 비결로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6080 법칙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1급 국가시험은 6080 법칙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딱 그러면 시험에 나온 범위와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하고 있는 교재.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6080 법칙 아까 제가 여기 소개한 것 200문제 중에 80% 90% 이상이 기출 영역에서 반복 출제된다. 그래서 이제 기출론점으로 정확하게 출제 범위와 깊이를 설정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60마리만 잡으면 간단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까 19회 시험에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니까 합격률이 60.92%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19회 시험에서 전항정답 처리가 된 게 3문제나 있었어요. 전항정답 처리됐다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쓴 사람 다 맞는 문제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걸로. 그다음에 복수정답 처리된 거, 뭐 2번과 4번, 뭐 1번과 2번 쓴 사람들은 그 정답 처리를 해주는 이런 복수 정답 문제도 한 문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대략 이제 35% 선에서 이제 조정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비율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12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딱 12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실제 120점 딱 맞아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네. 자, 근데 119점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 문제로 한 문제만 맞으면 되네. 한 문제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시험을 보시면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면 그날 바로 가다반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5시경에 어떻든 가다반이 공개가 돼요. 그 줌으로 해서.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정확하게 내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잘 내가 몇 번을 썼는지 잘 적어놓고 나오면 그러면 바로 내가 몇 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9점이나 118점이나 이렇게 맞게 되면 제발 문제 오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저한테도 혹시 문제 오류 있는 거 혹시 없나요? 하고 또 이 문제는 어떻나요? 한번 봐주세요. 또 이거 문제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막 이게 저한테 막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합격을 해야죠. 그저 120점 넘기려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안타깝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든 이제 120점을 넘기면 되는데, 봐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120점을 8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나눠보면 15점입니다. 그러니까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모두 15점을 맞으면 120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15점을 본전치기 점수라고 봐요. 만약에요, 어차피 꽈락은 뭐 1교시 2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2교시는 30점? 3교시도 30점? 그건 꽈락이고. 그죠? 꽈락 기준이고. 자, 우리가 이제 120점을 넘기는 데 있어서, 만약에요, 15점씩은 맞아야지 본전치기 점수인데, 내가 조사론을, 10문제밖에 못 만져. 그럼 이제 본전치기 점수에서 5점이 모자라죠? 그럼 그 5점을 어디서 채워야 돼요? 인행사에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제가 이게 과락이 느슨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사론이 이제 뭐 9점 맞았다 또는 8점 맞았다 그러면 이제 인행사에서 점수를 높여줘야 돼요. 주력 과목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 때문에 주눅 들지는 말자 이 얘기예요. 내가 조사론이 어려워. 그렇다고 주눅 들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조사론에서는
땅 따먹기를 하면 돼. 이따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플러스 마이너스 5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본전치기 점수 15점을 기준으로 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자, 우리가 이제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은 모든 과목, 사육시 전공 과목의 모든 과목을 15개 챕터로 정리를 해놨어요, 목차를. 자, 15개 챕터에서요, 각각, 뭐, 인행사가 15개 챕터라고 한다면, 이 중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챕터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조건 나오는 그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한 문제가 됩니다. 1순위가 되는 것들이. 그러면 10개 챕터에서 무조건 어떻든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한 챕터당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봐보세요. 여기 빨간색 1순위. 그러면 인행사에서 10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놓고 아예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따지면 다 합치면 이제 80문제가 되죠? 그러면 2순위도요, 적어도 10개 챕터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확률이 50% 이상이 되는 애들이. 걔들이 이제 2순위인데, 그 2순위에 해당되는 것도요, 적게 잡아도 한 10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80문제가 되겠죠. 그죠?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근데 애들은 확률이 이제 50% 정도 되니까, 거기서 반절만 맞은다고, 이게 반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40점 맞을 테니까, 80점 더하기 40점은 120점이 넘어버립니다. 그죠? 1순위, 2순위에서 이미 합격 점수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이제 3순위에서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어떻더니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에서, 뭐 꼭 1순위, 2순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오는 문제 중에서 맞는 문제들이 있게 되니까 충분히 120점이 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은 먼저 1순위에 집중해야 돼. 그냥 이게 게임이라고 보면은요, 1순위 걸 빨리 주워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순위 거를 주워 담아야죠. 그리고 3순위는 조금 밀어놔야 돼요. 1순위, 2순위를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3순위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 교재 빨리 소개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다시 공부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저는 보면 이론서 3권,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3권, 그 다음에 요약노트, 지금의 핵심 이론 노트라고 지금 제가 이번에 출간을 했는데, 구개념 회차별 기출문제집, 그 다음 이제 기출 천재, 핵심 기출 천재, 기출족보 OX, 족집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족집계 벼락치기, 그 다음에 기출 해서서 이런 책들을 제가 종류별로 책을 쭉 집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다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책들로 제가 종류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책을 제가 어떻게 집필했는지를 좀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흰색 수조 생각해 보세요. 1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전공 공부해야 할 내용이 지금 하얀색 전체 박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내용이라고 봐보세요. 자, 이게 시험이 계속 회차 지금 21년간, 그간에 계속 시험이 누적돼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요, 계속 나오는 부분을 두드려요. 조금 삐껴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걔들의 범위가 전체 내용에서 딱 이렇게 좁혀져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 원으로. 가령, 우리 정책론에서 보면은요, 국주가 발전이론에서 사회적 정책론 책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그 이론들, 그 책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론들을 다 모아보면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5개만 나와요. 그간에 5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이론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기출 문제 논점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서도 그러면은 8권으로 집필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 구개념 회차별 기출문제도 있고, 기출해서서 그 해에 나오는 기출문제만 따로, 이렇게 그 개정책을 사지 않아도 되게끔 하려고 기출해서서 항상 이렇게, 또 출간을 해 왔는데요. 어떻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녹색 원 보이죠? 녹색 원. 이 녹색 원은 뭐냐면
이론서도 8권으로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론서를 저도 8권으로 집필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고 그냥 제본해 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다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10개 이론 중에서 10개가 넘는 이론 중에서 나오는 건 5개밖에 안 나오는데 뭐하러 다른 걸 강의를 하냔 말이에요. 맨 처음엔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는데 뭐로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점 때문에 기출 논점을 간파하다 보니까 이론 내용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론서가 1, 2, 3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다 지금 빨간색 원 보이세요? 이게 통합이론서 이 이론서 3권조차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아주 전공 공부를 좀 탄탄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론서 통합이론서도 시험이 나왔던 것에다가 나올 가능성 있는 것까지 좀 추가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다 제거시켜 버리고 오로지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한 거. 이 책이 바로 요겁니다.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 이따가 제가 이거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만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완전 가지치기를 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예 60%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 보이죠,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린 6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바깥색 빨간색 아까 그렸던 그 원 전체를 또 몰라도 돼. 그 전체 시험에 나온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그죠?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냥 60%만 넘기자.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책. 해서 제가 이제 족집게 벼락치기 이게 이제 1순위, 2순위 내용으로만 170개 테마로 우리는 120개만 넘기면 되니까 170개 테마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실제 이 책으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족집게 벼락치기 이 테마 170개로 이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기출 핵심 기출 천재만 해서 이건 이제 벼락치기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다음에 기출족보 OX도 OX 문제,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책을 집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집필한 건 뭐 책 집필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너무 방대하게 잡는 것은 좋지 않다. 그죠? 좁히고. 그걸 좁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자,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요 책이에요, 요 책. 1급 학습생 핵심 이론 노트. 그전에 핵심 요약 노트였는데 핵심 이론 노트로 제가 이제 책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 개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아까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오른쪽 여기 보면 출제 빈도 보이시나요? 여기 출제 빈도? 이 책에 이제 날개가 있어요. 여기 날개 여기 보시면. 그죠? 출제 빈도가 있어요. 출제 빈도. 자, 이 출제 빈도를 보면 그 챕터에서 도대체 그간에 몇 문제나 나왔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인행사에서 2장 태내기 영역이 학년정기가 있으면 물론 이제 발달 단계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출제 빈도를 보면서 이 챕터에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면 도대체 1순위로 나온 것들은 어떤 걸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정책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번에 21회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출제 비중? 이 표에 여기 출제 비중이 보이죠? 여기. 근데 자, 이 출제 비중을 보시면 여기 적게 나왔을 때 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참고로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11회 시험까지는 영역별 30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문제로 줄어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제된 25문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서 아예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적게 나왔을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심지어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다. 근데 평균 내보니까 두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두 문제 이상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1순위 가장 많이 나온 거,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표기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팔다리 원리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팔다리 원리 위에 1, 2, 3, 4 이렇게 적어졌죠. 1, 2. 동그라미가 이 뭐냐면 그 회차예요. 1회 때, 2회 때, 3회 때, 4회 때, 5회 때, 그 다음에 6회 때 안 나오고 7, 8, 9, 11회 때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1순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표기를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간에 얼마나 많이 나왔구나. 얘는 그냥 거의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기출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판사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체 내용을 잘 스스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판사하면서 했던 내용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았고 내용 또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도예화 시켜놓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암기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밑에다가. 예. 특히 이제 이게 연부 같은 거 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이해를 또 떠나서 또 암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법 제정 연도나 제정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법 뭐 5대4의 연구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 이론 노트인데 날개 쪽에 중요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나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놨고요. 용어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특히 이제 여기 지문 자체를, 기출 문장으로 대체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신 선생님들이 이제, 김진원 선생님 책에서 오히려 심지어는 똑같은 문장이 시험에 나오기도 했다. 뭐 이런, 그 후기들을 적어주시기도 하는 이유가 똑같은 지문이다 하더라도 기출 문장으로 나왔던 것들로 대체하는 작업들을 제가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그 아래에 그 내용을 공부하면, 그 내용이 어떤 기출 지문으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OX 문장을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이 OX 문장은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역대 기출 논점, 그 다음 이제 출제 논점까지도 다 반영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서열 마케팅이 12회 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3순위이긴 하지만 얘는 다시 튕겨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20회 때 이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이제 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10% 20%가 삐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삐껴 나오면 삐껴 나오는 것들을 또 이 책에다 이렇게 반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험, 제가 그 강의하고 있는 것이 뭐 기본 이론 강의 80강좌, 거기다 핵심 요약 강의, 핵심 이론 책으로 하고 있는 지금 여기 핵심 요약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이론 노트로 지금 바뀌었는데 40강좌로 이제 이것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이제 반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 회차별 기출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 뭐 등등, 그다음에 법령 특강 뭐 이런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이코 스터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패스 등록을 하시잖아요. 학원에 프리패스를 등록하면, 프리패스 등록자들은 뭐, 뭐 3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나 막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등록할 때는 왠지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한 달 하다가 거의 다 강의를 안 들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굉장히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프리패스 등록하면 이 사람들이 또 떨어지거든. 예. 강의를 끝까지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들을게끔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거 지금 밀착 관리 스터디, 오이코 스터디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 밴드, 혹시 이제 유튜브에든 어떤 이게 제가 이 지금 동영상 올라가는 곡에다가도 밴드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보시고 혹시 이제 참여 의지가 있으면 한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OX 강의도 하고 있고 등.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플랜인데 이 공부 시작 시기와 관련해서 자, 이게 초단기 학교 간다, 뭐 보통 뭐 6개월 준비해서 학교 간다, 막 이런 광고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1개월 만에 합격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합격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그 공부하고 시험 볼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뭐 3개년만 나는 봤다. 저는 5개년만 봤는데 합격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건
그 사람이 뭐, 한 달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내가 한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마다 전공에 대한 지식 정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만 사회복지 전공만 쭉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급 시험은 짧은 기간에도 합격을 합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서 요즘은 기말고사나 뭐 졸업고사나 뭐 이런 것에서 1급 시험 준비하게끔 만들려고 이제 1급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내기도 하고, 뭐 계속 이제 전공 공부를 계속 하는 학생들인데 당연히 그 합격을 짧은 기간에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인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제 공부하신 경우들, 어 그런 경우는 인제 이게 인제 다르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인제 뭐 지금 광고로 나오는 뭐 단기 합격이다, 뭐 초단기 합격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든 모집하려고 하는, 어 모객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인제 내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제 일전에 제 인제 밴드에 남겨진 글이었는데, 카페나 밴드에 보면 뭐 5일 공부하고 10일 공부하고 합격한 했다는 글 보니까 진짜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들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글을 남기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인제 5일 공부하고 10일 공부하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도 합격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인제 어 너무 좀, 예, 그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인제, 예, 그렇습니다 좀. 예. 자, 왜냐면 이제 합격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그 자기 자랑하듯이 막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글들에 참 이게 저도 보기에 좀 민망해요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공부 시작 시기를 언제 해야 하느냐. 자, 합격률 말고 우리가 불합격자를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인제 접수 인원 대비 2만 명, 응시인원 대비 17,000명 가까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봐야지, 접수해 놓고 그냥 한번 봐 볼까? 그건 안 돼요. 1급 시험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에 준비를 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시험은 웬만하면 그냥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끔 인제 나눠 보면 뭐 그 100점 이상은 뭐 적어도 6월 이후에 또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주전공자는 뭐 주전공자는 뭐 짧게 공부를 해도 합격을 뭐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주전공자는 대학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막 대학 들어가 가지고 오프라인 대학에서 1, 2, 3, 4 학년 이렇게 쭉 다니는 학생들. 우리 인제 저는 인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재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사이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인제 학점은행제로 이렇게 공부하신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녀들 뭐 그 가정도 챙겨야지, 또 거기다가 또 직장 일도 해야지 뭐 등등등 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 가급적, 지금 여기 주전공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최대한 앞당겨서 준비하시는 것을 좀 권해요. 왜냐면 연말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잖아요. 직장에서든 또 뭐 그 가정사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인제 초심자 준비 방법. 예를 들어서 인제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핵심 이론 노트로 인제 다시 압축해 가지고 공부하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그다음 나중에 모의고사 연습하고 요 정도 하면 되고, 제가 필수 이렇게 해 놨잖아요. 요 정도. 그다음 이제 제시 이게 지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가 제가 초심자라고 해 놓은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내가 그냥 좀 더 좀 줄여 보고 싶다, 공부 시간을, 공부 방법을. 그러면 인제 핵심 이론 노트 공부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내가 어려운 과목만, 뭐 조사론이나 이런 것들만 그냥 선택적으로 좀 기본 이론 강의를 듣거나 그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모의고사로 끝내고. 이게 그나마 좀 좁혔어요. 그러면 더 좁혀 보면 인제 그냥 1급 학생 핵심 이론 노트만 봐요, 그냥. 강의도 6 분만 듣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로 연습하면 돼요. 모의고사도 사실 5 회분을 다 풀 필요도 없어요. 한 2 회분 내지 3 회분만 풀어 보면서 연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진짜 벼락치기. 벼락치기는 아까 제가 벼락치기 이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족치기 벼락치기. 예, 그래서 고 책으로 인제 핵심 기출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한 1-2 회분 연습하고 그냥 시험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이 김진원이라는 사람 교재와 책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보하라는 거예요. 뭐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냥 한번 봐볼까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좀 제대로 좀 준비해서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혼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밀착 관리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좀 으쌰으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면 좀 구속력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니까 웨이크 스터디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해 위주의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압축되어 있는 걸로만 공부하게 되면 근데 또 너무 또 기본 이론 강의가 너무 또 이렇게 시험에 상관없는 시험에 21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막 강의하고 있는 걸 막 듣고 있으면 그건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제가 범위 설정 있잖아요. 범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범위 설정 내에서 공부하는 내용에서 우선은 최대한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이게 암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다음 이제 안전한 이제 학교 토대, 그러니까 이론적 기반이 갖춰지게 되니까.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건 반복해야 돼요. 최대한 반복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암기가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반복할수록 오히려 이제 이 학습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안게 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휘발성이 있는 것들도 계속 반복하면 이제 내 것이 되니까요. 특히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반복해서 계속 봐야 하니까 그래서 어, 자, 이 네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냥 2부를 바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전 질문 이렇게 받아보고 옛날에 이제 합격 설명회 하기 전에 책도 행사로 해가지고 책 증정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로 노량진에서 하면서도 오신 분들한테 책도 증정해주고 이런 행사들을 했었는데 사전에 이제 이렇게 질문 받고 했었는데 주로 어떻든 이제 사전 질문들 받아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해요. 어려운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조사론이나 법제론. 자, 이런 과목들은 일단은요, 모든 과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범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시험에 21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책에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우리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21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은 진짜 헛다리 짚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은 철저하게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들, 그죠? 시험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은 어려운 과목만이라도 기본 이론 강의를 한 번은 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과목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 싹 풀어버리면, 그러면 딱 범위 설정이 완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하면, 프로이트 정신 분석 이론이라고 하면은, 프로이트 이론에서 그간의 시험에, 예를 들어서, 20회 시험 동안, 21회 시험 동안에 한 17번 나왔다. 그러면 17번 나왔던 문제, 17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러면 딱 범위 설정이 돼요. 이론 공부, 지금 내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딱 범위 설정이 되면, 조사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표집이면 표집에서 나왔던 문제를, 표본 추출해서 나왔던 문제가, 뭐, 그간에 20문제였다. 그러면 20문제를 싹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론 공부, 기본 이론으로 공부를 해놨어. 근데 기출문제까지 풀어버렸어. 거기서 나왔던 문제를 싹 풀었어. 그러면, 아, 여기 표본 추출에서는 요 정도 범위, 요 정도 깊이에서밖에 안 나오는구나. 문제 풀면서 명확해져요, 공부가.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은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 유형학으로만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으면 기본 이론 강의를 좀 듣는 것이 좋겠다. 선택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방대한 내용,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거, 범위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를 넓게 잡고 공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즉, 이론서가 저는 8권으로 되어 있는 책은 맨 처음에 든든한 것 같죠. 시험이 앞당겨 올수록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정리해놨어. 그래서 저는 이제 8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그리고 이제 설사 그런 책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건 빨리 그냥 끝내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시험날까지 계속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설사 그걸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빨리 핵심 이론서로 빨리 와줘가지고 압축된 책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반복해서 계속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준비 시작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케바케인데 사람마다 이제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지금 준비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마음 들었을 때 할 걸 이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을 때 준비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 공부 습관이나 이게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 뭐 같이 스터디 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 스터디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이코 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약 문제, 내가 직접 요약 정리를 할 것인가, 내용 정리를 내가 직접 할 것인가,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뭐 수험 강의할 일이 있습니까? 뭘 본인이 요약을 합니까, 이거를? 요약이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핵심 이론 노트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제 책 소개도 했는데, 어, 설사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책으로 준비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으로 제가 뭐, 지책이니까 지책이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좋은 책이니까 감히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마땅히 다른 책이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제 책으로 한번, 직접 요약하지 마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그런 거 작성하지 마세요, 절대. 오답노트 작성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출문제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집 자체가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설 딸랑 2줄만 들어가 있고 왜 틀린지에 대한 나머지 지문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그런 책으로 준비하면 안 되고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간파를 해야 하고 그 책이 바로 이제 단원 문제 제가 역대 기출 문제집으로 책을 출간했던 것인데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이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아직 선정 못하신 선생님들은 그 책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 모의고사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 모의고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었어. 근데 그 모의고사가 시험에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대반 만들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풀면서 헛다리 짚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21년간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제가 막 문제 만들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기출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회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1회분 내지 또 한 2회분 정도 그냥 연습하시면 되세요. 그건 이제 시간 배분 연습도 해야 하고 OMR 카드 작성 연습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구멍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죠? 에스펜 앤더슨의 복수과 유형론의 문제를 만들었다. 이게 거의 나오는 문제거든요.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에서 틀렸다. 그럼 내가 실제 시험에서 거기에 틀릴 수 있는 구멍이니까 나한테는 그 구멍 메꾸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모의고사도 기출론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하고 연습한다 하더라도 한 2회분 정도 많이 하면 2회분 정도 연습하면 좋겠다. 네, 저는 그간에 계속 5회분으로 이제 그간에 집필해서 책을 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암기법 뭐 다 외워야 하는가? 이해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암기를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암기는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이제 반복 학습 하고 그리고 이제 회독을 그만큼 또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순서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부 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이거 하나도. 어차피 다 할 거잖아요. 인행사부터 법정까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인행사하고 실천하고 실천기술하고 이렇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인행사부터 그냥 다 끝내버려야지. 조사로는 어려우니까 조사는 마지막에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1교시
2교시, 3교시 그냥 순서대로 다 끝내버리면 돼요. 괜히 이렇게 순서 찾다가 어려운 거는 계속 그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1, 2, 3교시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제 순서 따지자면 저는 순서는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기출문제집은 이제 몇 개년을 풀어야 할 것인가인데 사실 이 질문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를 언제 풀어야 할 것인가? 이론 강의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OX 스터디에서 이제 OX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OX 문제가 바로 기출 지문들인데 그걸 빨리 봐야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바로 그냥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가 다 되고 나서 기출 문제 풀어야지 그러면 늦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기출문제 냅다 풀고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적어도 좀 내가 전공자로서 좀 전공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핵심 이론 노트라도 한번 보고 강의라도 듣고 핵심 강의라도 듣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고 그다음 이제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거나 하면 기본 이론 강의들은 바로 그냥 기출문제 풀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 정법과에서 봐도 상관없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 보지 않도록 답안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근데 이건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빨리 각 지문이,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아. 그러면 문제 풀려고 하는데 직접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 내가 공부가 이 강의는 들었기 때문에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직접 풀려고 하니까 안 풀어져. 그러면 바로 그냥 3번이 왜 옳지 않지? 오답을 바로 봐버려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문장은 왜 맞지? 보충설명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래서 맞구나. 또는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면 3번이 왜 옳구나 해설 보고 그 다음 이제 왜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는 오답풀이 보면서 이래서 틀렸구나. 이걸 바로 봐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회독해야 돼. 계속. 그걸. 이 바꾸는 부분들이 기출 논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 이제 유튜브로는 제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로는 좀 어렵고 지금 혹시 지금 우리 줌으로 질문 유튜브도 지금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유튜브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바로 중지하겠습니다. 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그 궁금한 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상담하고 싶거나 그러면 제 번호는 아예 노출되어 있거든요. 010-3182-1385번이니까 여기로 문자나 또는 카톡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그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래 지금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조금 더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영상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강의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네요. 네, 소리가. 자, 그런데 제가 어차피 여기서 녹화된 걸 가지고 올릴 거니까요. 올리는 걸 가지고 다시 올려야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